안녕하세요.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전부 다 연기였습니다. 심지어 함께 놀아났던 가정부, 그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도 제 남편에게 완벽하게 속은 거였죠. 어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매번 매 순간을 거짓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제 이야기 들어주시렵니까? 우리는 첫 만남부터 영화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운명적으로 타이밍이 맞은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제가 너무 경솔하고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란 놈을 처음 보게 된 날은 집 앞 카페 앞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카페 거리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주말이면 동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은 참 햇살이 예뻤던 걸로 기억되네요. 허나 제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기도 했습니다. 4년이나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다음 날이었거든요. 술을 먹으면 괜히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라도 하게 될까봐 기운 좀 차리려고 일부러 화난 대낮에 친구들을 만난 거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쿨한 척 수다 떨고 웃고 그러다가 잠깐 카페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카페 문을 연 순간 지금의 남편과 처음 마주치게 됐습니다. 선한 인상에 깨끗한 피부, 깔끔한 옷차림, 큰 키 호감형의 귀티 나는 남자였고 제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면서요. 남자친구와 바로 전날 헤어져 이별 후유증을 떨치지 못했던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하고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만 그럼 알겠다고 하더니 카페 안에 주차돼 있던 고급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제가 친구들을 집 앞 카페에서 만나는 날이면 카페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본인 마음 받아줄 때까지 언제나 서 있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정말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라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이 야, 대박, 야, 저 남자 한번 만나줘라. 생긴 것도 너무 멋져 이러면서 자꾸 저를 떠밀었고 이런 친구들의 등살을 알겠다고 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 먹자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남편은 저희 집 앞으로 그 고급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었죠. 처음 차를 타고 본인이 예약해 두었다는 식당으로 이동하면서부터 남편은 본인의 출신 대학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있는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자기 자랑을 하나 싶을 정도로 본인 자랑과 과시를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뭐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 그런 생활이 익숙하다면 본인한텐 제게 자랑이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회성으로 하루 만나서 기분 전환하려는 목적이 다였고 그 사람을 2번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 더더욱 상관없어서 맞장구만 잘 쳐주었죠. 그 사람은 본인이 한국은행에 다닌다고 미하면서 어떻게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지 신나게 말해줬습니다. 그전까지 사고도 치고 놀다가 막 잡고 공부하게 된 계기와 공부한 과목들에 대해서도요. 경영직렬로 지원을 했었고 이동하면서도 그 이동하는 시간마저 아까워 계속 책을 들고 다니면서 봤다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면접은 어땠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고 나름 무난하게 본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옷을 굉장히 좋아해서 주로 잠실 롯데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연 2천만 원 이상 써야 되는 MVG 등급이 되어 있더라며 본인이 많이 쓰긴 썼구나 했다면서 웃더군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누나는 예중 예고를 다니다가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법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우와 누나분은 원래 머리가 좋은 분이셨나봐요 하며 감탄하고 대단하다며 놀라워했었네요. 그리고 저와 사귀는 동안에도 누나 얘기를 자주 했는데 누나가 자기와 회사 위치도 가깝다면서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필요한 일 있으면 누나 소개해주겠다고 광장 정도면 되게 괜찮은 로펌이야 자기야 라며 장난을 쳤었죠. 그날 하루 재미있게 수다를 떨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 인사를 주고받았고 다시 연락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연락이 오더군요. 회사가 안 바쁜가 싶었는데 일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카톡이 왔고 퇴근한 이후 집에 도착해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며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지, 제 취향은 무엇인지, 어떤 데이트를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캐물었어요. 저는 왠지 귀찮더라고요.
아직 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게 제일 컸고요. 그래서 연락에 대한 답장을 성의 없이 하거나 안 하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관심 없어 하는 저에게 남편은 정말 끈기 있게 연락을 했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성상을 자기가 만족한다며 끊임없이 어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상형에 맞춰서 연애 기간 내내 다정하고 성실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인 그런 남자인 척 참 열심히도 연기했었네요. 정식으로 만나자는 고백을 받고 며칠간 고민하다가 그래 만나보자 하고 남편의 손을 잡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은 저에게 잘했습니다. 주말 이틀 모두 다 저를 보러 와서 밤까지 알찬 데이트를 했고 그러고서도 월요일에 또 보고 싶다며 집 앞으로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손잡고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네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 얼굴 보고 너무 행복해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랬었죠. 생각해보면 사귀기로 한 날 갔던 카페에서도 그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증명을 하려 했고 과시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던 카드 지갑을 구경시켜주면서 민증까지 보여주었고 자연스럽게 민증에 쓰여진 주소지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부동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이 동네 사는구나라고만 봤는데 자기 입으로 본인 아파트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지금야 10억 넘는 아파트 흔하다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 사람이 본인 사는 아파트 이번에 10억이 넘게 실거래가 됐다 해서 아 그러면 진짜 부자 동네구나라는 알았었죠. 시계를 풀러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계를 열심히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해 설명했고 백화점에서 얼마를 주고 샀는지도 말해줬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샀고 백화점에서 할인해서 3,100만 원인가에 샀다고요. 그 이후로도 본인이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박히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복층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했는지, 본인 동네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지 녹지가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등등 귀에 못이 박히게 아파트 그놈의 아파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시작됐네요. 만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본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어필하더군요. 자기는 늦어도 2년 안에 결혼하고 싶으며 본인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만 괜찮다면 2년 안에 본인 부모님께 저를 소개시켜드리고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경희궁 자이라는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전세를 준 상태인데 신혼집으로 하고 싶다고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집을 사도 괜찮으니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 현재 17억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의 10억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신을 갖고 결혼 얘기를 하냐며 그만하라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나 그런 저를 끊임없이 안심시면서 정말 매일같이 결혼 얘기와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더군요. 거의 결혼을 세뇌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얘기를 할 때는 동시에 집안 재력 이야기를 항상 덧붙이더군요. 나랑 결혼하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야. 사모님 만들어줄게. 사고 싶은 거 다 말해. 아니다. 내가 그냥 카드를 줄게. 삐부 걸리고 성형이고 네가 원하면 집에서 놀면서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너는 그냥 나랑 같이 평생 살아줘. 듣자마자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그런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더군요. 본인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는 빌딩들의 위치를 말해주기도 했고 본인이 미리 받은 건물의 위치, 건물세가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전부 술술 읊었어요. 무엇보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연락을 하면서 회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회사 사람들 이름을 동기를 포함해서 7에서 8명 이상 외울 정도였어요. 동기 김우진 씨, 이영옥 씨, 김유리 씨부터 황성원, 팀장님, 나상규 과장님까지 약속을 잡게 되면 동기를 단톡방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고 회식을 가거나 어디 갔다 하면 동영상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좀 과하니까 가끔 묘하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을 거의 매일같이 보여주면서 의심할 틈을 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말이 많은 그 사람의 말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깰 정도로 치명적인 것들은 없었어요. 다만 했던 말의 앞뒤라든지 시점이 그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있었죠. 의아함이 쌓였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 싶은 것들이라서 넘기고 했었네요. 그런데 그게 전부 이 사람에 대한 신호피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신호를 보냈던 거였어요. 도망치라고, 벗어나라고, 잊기는 아니라고요.
업무 틈틈이 담배를 피러 옥상에 올라가왔다며 전화를 걸거나 옥상에서 보이는 풍경을 영상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 있는 부서명이 적힌 층별 안내 화면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가끔은 차에 타려고 했을 때 조수석에 파란색 한국은행 파일이 놓여 있어서 뒤로 치우려고 하면 아까 세차하러 갔을 때 잠깐 자료 좀 본다고 둔 걸 깜빡했네라고 그랬었죠. 자기 자리가 깨끗한 편이라며 사무실 사진, 본인 자리 사진을 자주 보내줬고 일하는 모니터 화면 사진도 종종 보내주었습니다. 결혼 얘기와 더불어 한국은행 복지에 대해 엄청 자세히 얘기해주기도 했었어요. 우리 회사 복지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차 앞유리에는 항상 아파트 주차 스티커와 한국은행 주차 스티커, 롯데백화점, NVG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써서 오후 시간이 비는 평일이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오빠 오늘 회사 앞으로 내가 갈게. 오늘 오후 쉬거든. 같이 저녁 먹자. 라고 했더니 잠시 당황하더니만 여자친구가 회사 앞으로 오는 게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고 소공결관 앞으로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소공결관 앞쪽이 왜 철문으로 막혀 있는지 신나서 썰을 풀더군요. 몇 시쯤 도착하냐고 계속 물으면서 말이에요. 6시에 가기로 했는데 자꾸만 어디야? 정확히 몇 시쯤에 올 것 같아. 오고 있어? 이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는 설레고 기대돼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6시 전에 소공별관 앞에 도착해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6시 5분쯤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증을 태그하고 밖으로 나오는 남편이 보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긴장한 표정으로 서둘러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도망치듯 건물 앞을 벗어미 나는데 뭐야? 싶었지만 회사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넘어갔었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아까 출입증 같은 거 찍던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한국은행 출입증은 어떻게 생겼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그렇게 자랑을 좋아하던 남편이 가방에서 출입증을 주저하면서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출입증을 구경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색 카드였습니다. 엥? 뭐야? 꼭 방문자 카드처럼 생겼네? 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 출입증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지 뭐 아무것도 없어. 사진도 이름도 이상하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점점 불안함이 쌓여갔지만 그 사람을 믿고 싶었고 의심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교제를 이어가던 중 그해 12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임을 하자고 했지만 본인은 정관 수술로 묶어서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자, 어떤 드레스를 입으면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하면서 온갖 말들로 꼬시더니만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는 아이를 낳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을 확 바꾸더군요. 그리고는 본인 부모님이 워낙 엄하고 조건을 따지시는 분들이라 달수가 찬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게 같다고, 안 그러면 반대하실 거라고, 워낙 본인들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 괜히 오해하고 험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피 터지게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본인 부모님 설득 하나 못해서 달수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래는 본인 사업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싫다고 하니까 서울대만 가면 갈 길 가라고 해서 서울대에 갔던 거라고, 그만큼 아버지가 완고하신 분인 게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는 게 라고 하는데 눈물 그렁그렁해서는 그렇게 하는 말에 저는 또 속아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제 뱃속에서 아기는 하루 이틀이 다르게 자랐고 20주가 다 되어갈 때까지도 하루가 멀다 하고 기다려만 달라던 남편이 드디어 각오를 했는지 부모님을 뵈러 가자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을 남편 집 앞에서 만나게 됐고 정말 다정하고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10살 이상은 어려 보이셨고 정정하고 밝으셨어요. 어찌나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시던지 제가 황송할 지경이었네요. 이럴 거면 왜 달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했나 이해가 안 될 지경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 됐고 상견례도 간단하게 마쳤어요. 혼인신고하던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하게 돼서 전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리고 투자를 여기저기 해놓은 곳이 많아서 우선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1,000만 원으로 단칸방에서 쉬는 살림을 시작하자고요.
별 수 있나요? 알았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단칸방에 잠깐 살게 됐다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단칸방에 맞는 작은 냉장고, 세탁기 등 살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매일 출근한다던 남편이 한국은행으로 출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가방을 두고 간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걸면 될까 싶어 남편이 근무한다고 말했던 부처 전화번호를 네이버로 검색한 후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이름을 가진 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 너무나 황당해서 당장 남편 회사로 달려갔어요. 일하는 분에게 제 남편 이름 조회를 부탁했는데 그런 이름은 역시나 조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제 남편은 계약직으로 잠깐 일했던 통계조 사원이었다는 겁니다. 저 만나기 1년 전 잠깐 알바하다가 그만뒀었고 이후 어딜 갈 계획이냐고 물으니 마사회를 갈 거라고 했다 하대요. 저한테는 마사회에서 일하다가 윗사람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한국은행으로 이직했었다고 했거든요. 그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한다고 보냈던 카톡까지 보여줬었는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정직원들의 출입증에는 사진과 이름이 있다 하더군요. 그게 없다면 방문자들이 받는 임시출입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다녔던 그 출입증은 도대체 어디서 훔쳤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여러 번 언급했던 저희 시누이의 이름으로 변호사 협회에 검색을 했는데 아무 조회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많은 회사 사람들 이름도 동기기를 이름도 전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각해보면 결혼 후 단 한 번도 누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결혼한 남동생 와이프 볼 시간이 아예 없다는 게 정말 이상했었거든요. 그 전날 남편이 회사 행사장이라며 직접 찍은 행사장 사진과 영상을 계속 보여주었었는데 그 영상을 한국은행에서 조회를 도와주신 그분께 보여드리니 한국은행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간 남편 차와 저희 집에서 보았던 한국은행 파일은 모두 연기를 위한 소품일 뿐이었던 겁니다. 틈나는 대로 저에게 보냈던 회사 내의 사진들도 다 예전 근무 시절 모아둔 사진들을 계획적으로 보낸 것들이었고 비오는 날 옥상에서 찍어보낸 영상도 정말이지 오랜 예전 비오는 날 찍어놨던 기였어요. 팀장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그 장황한 업무 이야기들도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 사실 하나하나를 꾸며내기 위해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썼던 건지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남편을 만나러 회사로 찾아갔던 그날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오는 시간 전에 미리 한국은행에 들어갔다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출입증을 찍고 나오는 연출을 했던 거잖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장황하게 거짓말과 과장을 늘어놓을 때마다 제가 해주는 리액션을 보며 얼마나 재밌었을까 싶더군요. 생각해보면 결혼 후에 시댁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지정 주차장에 잠깐 주차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저는 차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며느리가 본인들 부담스러워할까봐 싫으신가 봐라는 남편 말이 저는 미심쩍었지만 설마 그걸 거짓말할까 싶어 믿었습니다. 문득 그 아파트가 시부모님 집이 맞는지 의심스럽더군요. 아버지 차와 어머니 차라며 지나가면서 알려준 그 고급 차들도 아버지의 사업도 전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호수는 정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 차 유리 앞에 동호수가 선명히 적혀있기도 했고 또 지정 주차 자리에 항상 받쳤기 때문이죠.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세요? 라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문드가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중요한 일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를 따라 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저를 아래에서 물끄러미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올려보더군요. 저는 혹시 여기에 두 노인분 사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정말 실례지만 여기 전세로 계시는 거냐 여쭈니 본인들이 이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매매했었고 쭉 살았다고 하더라군요. 노인은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이지 연출된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지? 대체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한 걸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진실은 얼마나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와 대화를 마치고 계단에서 등에 엎여있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정말이지 한참을 서럽게 울었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그러더니만 제가 모든 걸 눈치챈 걸 알았는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다 꾸민 거라고,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정말 한치의 꾸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고시원에서 살고 계신다고, 누나는 없고 외동이다고요. 진짜 너무나 소름 돋고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다가 저희 아이를 뺏어들고 안더니만 이 핏덩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 아빠 없이 키울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우리 아이 얼굴을 봤는데 우는 엄마 아빠 얼굴을 보더니만 지도 막 울대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용서해줬어요. 모든 걸 사실대로 이제부터 말하라고 하면서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남편은 아빠한테 거의 반죽은 되게 맞았고, 어찌됐든 제가 이혼 못하겠다고 오열을 하니 마음 약해진 엄마 아빠가 가지고 계셨던 24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주셨습니다. 엄마 명의로 전세 끼고 산 집인데 마침 몇 주 뒤에 전세 만기였거든요. 다만 전세금이 상당해서 엄마가 그 전세금을 다 돌려줄 여력이 없었기에 제 이름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한 달 뒤에 연락도 없이 내가 시엠이다 하고는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이것저것 살림 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오갈 데 없어서 왔다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도리이거니 생각하고 불만한 건 이야기 안 하고 합쳤네요. 그렇게 집에 눌러 앉으시고는 맨날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지도 않은 캔맥주를 괴짝씩 갖다 놓고 하루에 5-6캔씩, 그러면서 본인 아들한테 전화해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부를 안 떨어댔다고 하시는 뉘앙스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소리 지르시고 막말하시는 게 너무 싫고 몸서리쳐져서 방에서 아이랑 놀아주고 그랬어요. 돈 조금이라도 벌겠다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남편한테 울면서 출근 안 하면 안 돼, 나 거기 따라가면 안 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가 또 둘째를 가졌고 우여곡절 그 끝에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사가 집에 왔는데 무슨 시어머니 몸종이 온 줄 아시는지 산모 돌보는 건 신경도 안 쓰시고 베란다 청소, 자기 반찬, 집 정리, 자기 시중 그런 것만 시키시는 거예요. 산모 도우미도 국가지원 바우처였는데 시어머니가 이게 맘에 안 드네 저게 맘에 안 드네 하셔서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방에 있으면 넌 남을 안 낳는 애 낳았니? 벼슬이야 라고 하시고, 시키지도 않은 젖병 산기 갑자기 하나 하시고는 본인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며느리 모시고 산다 하시고 점수 틀리면 머리 싸매고 단식하고 문 잠그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거 그냥 가만 놔두면 남편이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여보 들어가 봐 좀, 여보 엄마한테 대화를 먼저 좀 해봐라고 하대요. 하루하루 정말 바늘방석 아이를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남편도 믿을 게 못 돼서 그냥 혼자 알았습니다. 애들을 전혀 봐주지 않으시고 맨날 누워서 TV만 보셨어요. 애들이 좀 징징거리면 막 화내시고 애한테 소리 지르시고 툭하면 졸린가 보다 데려가서 재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째 낳고 남편은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큰아이가 아빠는 왜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잠도 안 자고 가 했을 정도예요. 오더라도 밤 11시, 12시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애들 재우다가 저도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을 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오셔서 큰소리로 너는 네 신랑 왔는데 어디 처자빠져 자고 있어? 빨리 네 신랑 꿀물 내놔라 라고 하셨어요. 꿀 없는데요 라고 하면 나가서 사와라 그러셔서 그냥 돈 없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가 있는 시간만 돈을 좀 벌겠다고 했더니 네가 그걸 해서 뭐 할 거니? 너 돈 버는 꼴 보기 싫다 건방 떨 것 같아. 살림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가서 푼돈 벌러 가니 등등. 결국 포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제나 생필품 주문하는 것조차 보고를 드려야 했어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누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점점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병수발 들어드렸는데 아이들이랑 정신없이 있을 때 부르는 그 목소리 못 들으면 화내시고 내가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와 하시더군요. 자꾸 부종이 생기셨고 복수가 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남편은 자기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느라 한 달에 쥐꼬리만큼 벌면서 자꾸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신용이 좋았었는데 이미 신용 불량자 되었고요. 집에 돈 모자라면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 빌려와라 하더군요. 거의 가스비 관리비 5달 정도 밀려있고 아이들 반찬 사줄 돈이 없어서 두부 한모 사는데도 마트에 마일리지 긁어서 사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대요. 네가 500만 원을 벌 거냐 1000만 원을 벌 거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라고요. 엄마에게 하소연하니 엄마는 지금 시어머니 입원해 계시는 상태니까 제가 나와봤자 집안일 등한시하고 집 나온 여자로밖에 할 말도 증거도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다가 정 안되면 꼬투리 잡을 일 만들어야 이혼이 수월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차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집 비었을 때 무슨 짓 할지도 모르니 집에도 애를 핑계로 CCTV를 달아놓으라 하셨습니다. 알겠다 하고 바로 CCTV를 남편 몰래 애기방, 안방 거실에 설치했어요. 제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걸로 사서 놓았습니다. 워낙 애를 물건으로 정신이 없으니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일부러 CCTV 화면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남편에게 이혼 생각한다고 얘기하니 바로 욕지거리를 하더군요. 아이를 자다 깨서 안아달라고 우는데도 애를 만지지 말랍니다.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쳤는지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쳤다. 너만 없었으면 탄탄대로 했어 등등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더군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엄마가 우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빈집에서 윈집 하는지는 카메라로 지켜보면 되고 우선 제 안전이 우선이라면서요. 그러기로 하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애들을 보면서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 CCTV 녹화 화면만을 바라봤네요. 뭐 항상 똑같았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말 남편이 있는데 여자 하나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열심히 청소를 한 3시간 하더니만 나가더이다. 뭐지 우렁각시도 키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청소하는 여자를 슬쩍슬쩍 쳐다보더니만 말을 걸기 시작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주, 어느 날은 가정부가 오자마자 이것저것 이야기를 남편이 하기 시작하대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웃겨서 박장대소했네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애기 엄마가 데려갔다. 애기 엄마가 바람을 펴서 이혼한 상태고 너무 외로운 상황이다. 이 집도 내 거고 나는 한국은행에 다니고 있고 이 집은 임시거처이며 원래 내가 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갈 예정이다. 혹시 남자친구가 있냐? 등등하. 진짜 그런데 순진한 그 젊은 가정부는 그걸 들으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더이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던데 당연히 다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지 버릇을 못 고치더군요. 그 짓거리를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느라 항상 돈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애가 둘이나 있는 아빠가 할 짓이니까.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고 점점 다음 주가 기다려지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화면을 바라봤던 순간 그날 일이 드디어 터진 겁니다. 같은 방에서 둘이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 녹화가 잘 된 걸 확인하고 일단 남편이 살고 있는 저희 엄마 집에 새 세입자를 구한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로 들어갔고 제 명의 전세 대출을 받은 거니까요. 부동산에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 몇 명이 부동산 업자와 함께 집에 들이닥치니 놀랐는지 남편 놈이 뭐하는 짓이냐고 내 집에서 뭐하냐고 소리치대요. 상황을 부동산 업자가 말하니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몇 월 며칠까지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 들어갈 거라고 골치 아파질 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쨌든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그 인간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하지 말고 최선의 방법과 현실만 보고 처리하자입니다. 남편 집 빼기 전에 이혼 서류 보냈고 양육권, 친권 제가 다 가지고 오고 면적 투석권도 없다고 했어요. 대신 양육비는 전부 다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돈 못 벌고 쪼잔한 인간한테 겨우 코딱지만 한돈 받자고 인연을 계속한다는 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 돈을 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만약에 주더라도 그 돈 갖고 분명
아빠 행세할 텐데 그간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강하게 살으려고요. 그간 알면서도 너무 현실이 빡빡해서 바보같이 머릿속을 비우고 세뇌당하며 그저 하루 살기만 바빴던 저인데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당장 남편 회사로